네, 그날 꼬박 밤을 새면서 이 유튜브를 봐야겠어요. 어떻게 국회 앞이 어떻게 되고 있나. 네, 그러면서 그때 리듬이 깨졌습니다. 그 리듬을 또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유튜브에 많이 나가지만 정작 저는 유튜브를 보지 않는데, 네, 그러면서 유튜브를 막 보면서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걸 봤어요. 보니까 빨리 말하게 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1.5배속, 2배속 이런 거. 1.5배속 막 따라하다가 그러면 저도 이렇게 됐어요. 말을 되게 빨리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많이 준비하고 이제 말을 빨리 해볼까 합니다. 말이 빨리 하면 덜 졸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유엔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걸 발표해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그걸 17개를 발표했죠. 지속 가능하다 그러면 뭔가 환경적이고 친환경적이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지속 가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발전이거든요. 발전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계인들이 GDP를 성장을 계속 높일 수 있을까? 근데 그러려면 17가지 목표 있어야 돼. 첫 번째 목표가 뭐야? 바로 빈곤대치. 두 번째가 기하 종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떤 걸 팔아야 되잖아요.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반도체도 많이 팔고 유조선도 많이 팔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팔 데가 없어요. 다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이거 어디 파느냐? 아프리카에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반도체를 사고 유조선을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 계속 팔 수 있지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언제 잘 살게 됐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이 정말로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전과 후가 우리나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왜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얘기할 때 그 전에 한 해가 비잖아요. 87년이 있습니다. 87년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뭐냐면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노조를 구성하고 1년 내내 대공을 해요. 1년 내내 대공을 하면서 자기 월급을 2배, 3배를 높여놨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탄식을 했어요. 야, 우리나라 망했다. 우리나라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자기 월급을 이렇게 높여놓으니 어떻게 수출할 수 있겠어? 우리나라 망했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생각과는 달리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잘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가 87년 전까지는 어떤 풍경이었냐면 출근할 때 한참 전에 자전거를 타고 수천 명이 자전거를 타고 쫙 왔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다 스쿠터를 타고 쫙 왔습니다. 87년을 지난 다음에는 드디어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이 자기가 생산한 현대 자동차를 타고 출근할 수 있게 됐어요. 월급이 많아지니까 차를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노동자들이 차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때부터 삼성전자의 여공들도 자기가 조립한 칼라 텔레비전을 집에서 사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주머니에 가난한 사람, 굶는 사람이 없어야지 그 동네는, 그 지역은 잘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 빈곤 대치, 두 번째 귀한 음식을 잡은 거는 아주 잘 잡은 목표죠. 세 번째가 건강,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 이제 17개를 어떻게 해요? 근데 이 6개는 지겨운데, 근데 그 당시에 기후 문제는요 13번째였어요. 기후 역시도 중요한 문제인 줄 알겠어요. 기후 문제가 2015년이니까 불과 10년 전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첫 번째 줄에 오는 문제가 아니라 13번째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기후가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이미 기후는 문제인 줄 알고 있었지만 첫 번째 줄에 들어오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만약에 2025년에 이 목표를 다시 설정한다고 하면 여전히 기후 문제가 13번째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4번째, 5번째, 6번째, 첫 번째 줄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후는 빨리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후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때, 예전에 대학 교수를 할 때 기후 변화라고 하는 과목을 만들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인기가 있는 교수여서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끝나고 나면 과목별로 A 플러스를 받은 학생들은 따로 치맥 파티를 열어줬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내가 다 누군지 모를 때 학생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A 플러스 받은 학생은 대여섯 명밖에 안 되니까 걔네만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면 200명씩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뭐 즐거운 일이죠. 열심히 한 친구들이랑 같이 하루 저녁을 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후 문제, 기후 변화에 A 플러스를 받은 학생들과 실컷 치맥 파티를 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배신을 합니다. 교수님, 내가 교수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하고 재밌게 듣고서 A 플러스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후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변하는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아니, 너네들은 어깨 수업 잘 듣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랬더니 제가요, BBC 방송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던 거예요. 사실은 BBC 방송국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채널4라고 하는 다른 방송국의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잘 만들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화질은 나쁘지만 옛날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설명하면서 이거 봐,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우리 잘못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평생 살던 대로 살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어떤 풍습이 생겼냐면요. 다큐멘터리는 끝난 다음에 왜 크레딧이 쫙 올라가잖아요. 제일 뒤에 출연자가 누구고 이렇게 올라갈 때 꼭 쓰게 된 게 있었어요.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비를 누가 지원했는지를 꼭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제작비를 대표해서는 BP라고 하는 석유회사였어요. 브리티시 페트롤륨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입니다. 석유회사가 이거 된 거죠. 석유 만드는 때도 돼 이런 거 선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들도 알아서 좀 보세요. 우리 저기서 돈 받았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들이 알아서 보세요 라고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과학 논문에도 그 표지가 있는 페이지 자기 각각 논문이 있잖아요. 제일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이 연구비는 누가 됐습니다 라고 쓰게 대줍니다.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의 주장은 뭐였냐면 지구온난화는 거대한 사기극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보면 의성 이런 데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그래서 산불이 왜 났을까 얘기부터 시작하죠. 여기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봅시다. 홍 교수가 주장하는 게 있고 최 교수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달라요. 홍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산불 대응하는 거나 기후위기 탓이 아니라 산림청이 일을 잘못해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산에다 길을 놓고 샘도 놓고 수정 개량하고 난 거지. 사연은 가만히 놔두면 잘 자라는 거야. 쓸데없이 뭐 기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최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번 이 산불은 기후 위기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홍 교수와 최 교수, 홍 교수 제가 차마 누구라고 얘기 못 해드리겠죠. 최 교수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바로 최재천 교수님이십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이 산불은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최 교수님 우리 친하니까 말 얘기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불이 막 나니까 2025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엄청난 산불이 났습니다. 이 산불의 원인이 뭘까? 이것은 뭐냐면 인간에 의해서 유발된 기후 변화 때문에 강화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여러 여자들과 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강수량이 어떻게 변하고 기온이 어떻게 변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도 되게 편해요. 자연은 아름다운 거잖아. 자연을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야. 괜히 인간이 손대서 이렇게 망쳤어 그러는데요. 그건 말로는 편한 거지만 과학자들이 보기 그렇지 않아요. 이 기후변화는 분명히 뭐 때문이다?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홍 교수가 최 교수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것을 분석을 해서 급히 내주었던 겁니다. 이런 과학자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죠. 스티븐 호킹 박사님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님은 목 아래로는 전혀 쓰지 못하는데요. 목 이상은 세계 최고의 분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인슈타인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나 이 스티븐 호킹이나 다 수학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의 수학의 절반은 다 자기 게 아니라요. 그 절반은 자기 첫 번째 부인 거였어요. 되게 첫 번째 부인이 뛰어난 수학자였어요. 근데 그 부인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아요. 논문에.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요. 여자들은 과학자로 인정 쳐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거는 남편, 아인슈타인에게 몰빵했던 때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과학을 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최초의 여성 과학자 누굽니까? 마담 큐리, 큐리 분 얘기하잖아요. 큐리는 정말로 첫 번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여성으로서.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큐리 부인이 노벨상을 받을 때 처음 수상자 발표 명단에 없었습니다. 3명까지 받으셨는데 남자 2명만 있었어요. 마리 큐리의 남편인 피에르 큐리와 또 베크렐이라는 사람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인 피에르 큐리가 반발했어요. 아니 우리 연구의 3분의 2는 내 아내인 마리 큐리가 있어요. 그런데 3분의 2라는 마리 큐리를 빼놓고 어떻게 우리 둘만 받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위원회에서 저희도 알죠. 마리 큐리 박사님의 훌륭한 기여를 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여자한테 노벨상을 줘요? 왜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피에르 큐리가 그래요? 그럼 나도 안 받을래요. 훌륭한 분입니다. 문제는 베크렐. 베크렐은 전체 연구에 한 5분의 1 정도를 자기가 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노벨상 받고 싶어요. 근데 5분의 1밖에 안 한 사람이 혼자 다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민망하고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스웨덴 걸 다니면서 제발 그러지 말고 좀 마리 큐리도 받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노력으로 드디어 여성도 노벨상을 받게 된 거죠. 마리 큐리도 훌륭했지만 그 옆에 있는 남자들도 훌륭했던 거죠. 근데 이분도 정말 훌륭한 분인데 이분은 생물 자체가 과학자예요. 태어나고 죽은 자체가. 이분이 태어난 날은 갈릴레오가 돌아가시지 정확하게 300년 된 날 돌아갔어요. 갈릴레오가 천동설, 지동설 하시는 그분입니다. 또 돌아가신 날은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지 정확하게 139년 된 날 돌아가십니다. 그날이 3월 14일이에요. 한 2주 지났네요. 3월 14일 그러면 아이들은 화이트데이 해가지고 사탕 얻어먹는 날이잖아요. 물리 선생님들은 무슨 화이트데이야? 아인슈타인 생일이지. 요즘은 스티븐 호킹 박사 기일이야. 수학 선생님들은 파이데이라고 해요. 왜 파이가 3.14잖아요. 3월 14일에서. 상관없어요. 어쨌든 사탕만 먹으면 되는데 이분은 정말로 훌륭한 분인데 다 똑같아요. 늙거나 마지막에 늙어서 7년 동안에는 연구 안 하고 여기서 강연만 다니는데 별로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제가 환갑이 지나서 확실히 깨달았는데요. 젊은 분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정말요. 그 훌륭한 사람이 젊을 때 이 얘기를 들어야지 나이 많이 들면요 별로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되게 괜찮은 분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늙은 다음에요 나중에 하신 말 정말 빈청이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100세가 넘어 돌아가셨거든요. 일제치가 독립운동하시던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늙고 나니까요 그 훌륭함이 사라지고 함지에다가 빨래값 잔뜩 담아가지고 목욕탕 가시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빨래하겠다고. 목욕탕에서 되게 싫어했어요. 우리 할머니 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세련됐고 그런 분이 나중에 막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주장한 게 이거였어요. 거의 그 유언가 같은 겁니다. 첫 번째 유언이 과학을 존중해라. 이건 뭐 굳이 스티븐 호킹이 얘기한 대로 다 알겠죠. 두 번째는 지구를 소중히 여겨라. 당연한 거죠. 미래를 준비해라. 슈퍼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한다. 모든 과학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는 행성은 적어도 수천억 개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 친구 천문학자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수천 개가 아니라 한 100조 개쯤 있을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수천 개는 넘을 것 같아요. 제 수학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이게 걱정이에요. 슈퍼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해. 이 생명체들이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다시 세계의 정보를 수립해서 단결해서 막자고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죠. 그럼 외계인이 침략한다면 세계 정보를 수립하겠지만 세계 정보를 수립해도 안 될지 모르니까 못해 우리는 100년 이내에 인류가 멸망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지구에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 이분이 주장을 뭐냐면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자라고 주장하죠.
지구에는 그저 안 되겠어. 지구를 떠나야 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지구를 떠나야 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 외계인이 침략한다는 게 있었고요. 외계인이 침략을 하지 않아도 지구는 너무 더워지고 있어. 여기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맞아요. 지구는 정말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1850년부터 2023년까지 173년을 평균을 해서요. 평균보다 시원하면 시원할수록 더 진한 파란색, 더우면 더워서 더 진한 빨간색을 표시해요. 1850년대도 군데군데 빨간색들이 있잖아요. 원래 오늘 더웠다 추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전체적으로는 푸른 색깔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붉은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제가 63년생이에요. 60년 1, 2, 3. 여기가 토끼띠, 용띠, 뱀띠예요. 65년생 오늘의 환갑 맞으실 때는 65년생이 되시면 축하드립니다. 환갑. 1960년대생까지만 해도 어때요? 이때까지만 해도 대략 평균적인 지구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 뒤로 가면 어때요? 정말 빨갛잖아요. 제 첫째 딸은 92년생입니다. 90년 1년 2년. 제 누뜨기 둘째 딸은 2001년생이에요. 아직도 대학교 학교 나왔어요. 얘가 오늘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요.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그래요. 그런데 걔는 태어날 때 이미 지구가 더웠어요. 지금 고1, 2, 3, 고1, 2, 3이 중3, 중2, 중1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초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10대, 20대, 30대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지구에 살아보지 못했다고. 지구가 이렇게 덥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대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옛날 지구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작년이 얼마나 더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올해 너무 더워. 올 여름은 있잖아 내 인생에 가장 뜨거운 여름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2024년 여름이 우리 남은 인생에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을까요? 어쩌면요 우리 남은 인생에 가장 시원한 여름일지도 모릅니다. 다 지구가 더워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구가 갑자기 더워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첫 번째 문제는 바다에 있어요. 7월부터 6월부터네. 6월부터 5월까지니까 1년 내내일 거예요. 바닷물의 표면의 온도를 평균 온도를 쟀어요. 1979년부터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더워지고 있는 건 우리 세상스럽지 않아요. 뭐 당연히 더워지고 있겠죠. 그걸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더워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작년보다 조금 더 높이 더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4년 여기 6월이에요. 바짝 붙어있지 않고 점프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작년 10월달 돼서 다시 정상적으로 내려왔고요. 그러다 올해 3월부터 다시 점프하고 있어요. 문제는 과학자들도 왜 이게 바닷물이 점프해서 뜨거워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작년에는요 대서양이 제대로 돌지 않았어요. 대서양이 위에 돌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도의 물과 극의 물이 제대로 섞이지 못했어요. 어땠냐면 아주 원리는 간단해요. 자 여기가 대서양의 적도라고 해봐요. 여기 대서양의 극입니다. 적도에서 데워진 물은 표면을 따라 극지방으로 가겠죠. 다 더운 물은 가벼우니까 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극지방의 차가운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적도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빙산이 왕창 녹아버렸어요. 근데 빙산은 맹물이란 말이에요. 맹물이니까 소금물보다 밀도가 낮아요. 원래 밀도가 낮은 따뜻한 물이 위에서 오고 밀도가 높은 차가운 물이 아래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차가운 물인데 밀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금이 없으니까 충분히 무거워지지 못해서 올라오는 더운 물과 내려가는 차가운 물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기후도 나타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대통령 시절에 뭐라 했냐면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지구온난화인데 무슨 지구온난화에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요. 원래 무식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구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겨울은 더 추워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극의 추운 공기는요 원래 북극에 갇혀 있어요. 여기 제트기류가 흘러가지고 찬 공기 밑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근데 지구가 더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제트기류가 옆으로 도는 게 아니라 아래로 출렁거리는 거예요. 출렁거리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까지 내려오죠. 예전에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제트기류가 뉴욕까지 내려와서 뉴욕 앞바다가 더 얼어버린 거예요. 뉴욕 사람이 추워서 견디지 못하고 뉴욕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태우면서 버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11월 4일 날 경험했어요. 제트기를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왔어요. 왕창하면서. 그런데 그날 만년설이 내렸거든요. 만년설이었어요. 그날 첫눈이 내렸어요. 첫눈이 무려 43cm가 내렸어요. 그날요 주차장이 시험장이 무너진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찬 공기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제트기가 밑에 추청거리면서. 그런데 바다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더운 바다가 있고 차가운 공기가 왔어요. 자동차에 겨울에 보면 아예 뿌옇게 띄잖아요. 그렇지 우리 공기가 습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날 눈이 왔더니 눈이 쌓였잖아 8cm나. 평상시에 비가 오면 비는 아무리 많이 와도 흘러가잖아요. 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이 쌓이면 소복소복 가벼워요. 근데 워낙에 습기가 높다 보니까 습설이 내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 같은 눈, 얼음 같은 눈이 43cm가 쌓이니까 건물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거 보여요. 앞으로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옛날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지어야 돼요.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우리 사찰에도 겨울에 눈 오잖아요. 눈이 막 쌓이면 아름답다하지 말고 얼른 눈을 치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옛날 같은 눈이 아니라 엄청나게 무거운 눈이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기온에 관심이 있죠. 자, 7월부터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네. 7월부터 6월까지가 1년. 1850년부터 1900년까지를 평균을 해서 그 평균을 0점이라고 하고 몇 도까지서 막자. 처음에 2.0도에서 막자고 했습니다.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리에 가서 기후 정상회의를 했어요. 전 세계 정상에 모여서 결정을 했죠. 산업혁명 이후에 기온 상승을 2.0도에서 막자고 결의를 한 거예요. 왜냐면 2.0도는 임계점입니다. 온도는요 이렇게 올라요. 서서히 온다가 2도가 되면 확 올라버립니다. 도대체 2도가 되면 뭔 일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확 오르는데 2도가 되잖아요. 만년설과 빙하가 엄청나게 녹아버려요. 그 전에 햇빛이 오면 햇빛이 이렇게요. 만년설과 빙하에 충돌해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녹아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햇빛이 숲과 바다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급격하게 확 높은 데가 2.0도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2.0도 막자 그랬는데 과학자는 생각해 보니까 아니 2.0도 막는 거 좋아. 근데 그때 막다가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안 되잖아. 망하잖아. 그러니까 0.5도 앞에 1.5도에서 막자고 우선 2017년에 0정도에 모여서 후속회의 할 때 1.5도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단 한 번도 1.5도 밑으로 내려와 본 적이 없어요. 그 1년 동안 그 사이에 1.64도가 됐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024년 말까지도 1.6도가 넘어버렸어요. 우리 1.5도 막자 그러는데 이미 1.5도 막는 건 깨진 거예요. 근데 너는 과학자들 그렇게 얌전해. 옛날에 1.5도 못 막으면 큰일 날 것 같이 굴동안 왜 그 얌전한데? 근데요, 그래서 7년, 8년이 지났잖아요. 그 8년 사이에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예전에는 1.5도도 못 막으면 2도 금방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보니까, 1.5 못 막으면 1.6도 못 막으면 1.7도, 1.8도에서 막으면 될 것 같아요. 기후 변화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과학은 답이 있어요. 의지가 없어서 그걸 안 쓸 뿐인 거지. 기술은 이미 있으니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 겁먹지 말아야 되고 안심해도 안 되지만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지구를 아낀다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한쪽에는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구를 아낀다는 착각은 뭐냐면 지구에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고 주장하는 책이에요. 6도의 멸종은 지구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는 망했어라고 주장하는 책이에요. 둘 다 틀렸습니다. 기후변화는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 망하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있어요. 우리 망했어 얘기하면요 큰일 나요. 괜찮아 얘기는 큰일 나고 괜찮아 그러면 흥청망청 살잖아요. 우리 망했어 해도 똑같아요. 어차피 망했어 그럼 많이 살지 뭐 이왕 망했어 흥청망청 2판 3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긴장을 하고 그것에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때 그게 과학적 태도고 과학적으로 태도를 가질 때 과학적 태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숫자로 따져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야,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제가 고3 때부터 10년, 최근 10년 이제 볼게요. 겨울은 1980년대냐 1년에 102일이 겨울이었어요. 지금은 87일로 줄었습니다. 봄은 줄지 않고 늘었어요. 우리 봄과 가을이 줄었다 생각하지만 봄이 3일이나 늘었습니다. 여름은 당연히 많이 늘었겠죠. 가을이요 살짝 줄어요. 이틀밖에 안 줄었어요. 결국 봄과 가을이 줄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봄과 가을이 줄었다고 착각할까요? 시작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겨울에 시작하던 11월에 시작하는 겨울이 12월에 시작합니다. 제가 저희 여수에 살 때는요, 여수에서는 겨울에 학교에서 난로 떼지 않았어요. 추워도 견딜만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오니까 막 난로 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도 저기 일신 여중 다녔단 말이에요. 사장이 있었어요. 그 여중을 다녔어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런 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매년요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석탄을 배급해 줬어요. 왜 그때부터 겨울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1월은요 겨울이 아닙니다. 초겨울 12월이 겨울이 한다는 거예요. 11월은 얘는 초겨울이었잖아요. 아니에요. 12월 전에 겨울 돼요. 3월 2일 날 입학할 때 얼마나 추웠어요. 왜냐면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3월 10일에 봄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2월 달에 시작합니다. 6월에 시작하던 여름은 5월에 시작하고 있고요. 9월 20일 초반에 시작하던 가을은요. 작년에는 10월 5일 날 시작했습니다. 봄, 가을은 언제 시작한 건데 기준점이 있죠. 기준점은 평균 기온 20도입니다. 평균 기온이 뭐예요?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중간값이잖아요. 최저 기온 평균값이 20도보다 높으면 여름이고 20도보다 낮으면 가을이 되는 거예요. 또 오르락내리락하잖아. 어저께는 20도 높았어요. 여름이야. 오늘 낮았어. 가을이야. 또 높아져. 여름이야. 그럴 수 없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내려와서 9일 연속됐을 때 첫 번째 날을 가을의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올라가서 상관없어. 어쨌든 내려와서 온도가 9일 바뀌어서 9일 연속되면 돼요. 한 개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제주도를 제외한 62개 지역을 평균을 내는 겁니다. 여기 20도가 기준이고요. 여기 5도 평균 기온도 평균 기온 5도예요. 평균 기온 5도보다 높아지면 봄이 되고 평균 기온 20도보다 높으면 다시 가을이 되고 그럽니다. 근데 기온은 30년 단위로 따져보거든요. 일제 강점기랑 비교해 볼게요. 일제 시대예요. 일제 강점기는 겨울 추운 겨울은 109에서 87일로 22일 줄었어요. 추운 겨울 20일 줄고 시원한 가을 4일 줄고 더운 여름 20일 줄고 따뜻한 봄 6일 줄었어요. 숫자를 안 따져보면 어떤 문제 생길까요? 야, 봄과 가을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때 그러면 그래요? 옷장 사시는 분들이 그래요? 봄은 조금 갖다 놔야겠네? 아니죠. 봄옷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느낌 잡고 하면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도 꾸준히 그 스키장에 단기적인 투자를 하고 패딩 회사에 자꾸 주식 사고 그러시면 될까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장인어른 20년 넘게 모시고 살았어요. 젊은 남성분들이 많지 안 보이는데 잘 들어 추천하는 일이 아니죠. 장인어른은 옆집에 모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장모님이 뇌중풍에 걸리셨어요. 저는 못 가보고 아내만 왔다가 갔어요. 혼자 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몇 달, 석 달 있다가 내가 다시 한국으로 일주일간 출장을 가게 됐어요. 가니까 당연히 사위로서 캐리어 끌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석 달이 지났는데도 저희 장모님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왜 의사들 처음 파업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제 장인어른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쪽칠 때 조그만 것도 무선에서 간병을 하시는 거예요. 석 달째. 아들 두 놈 아버지다. 막 그런 거죠. 근데 이틀에 한 번씩 찾아뵙다가 이제 돌아가는 날 다시 캐리어를 끌고 갔죠. 갔더니 울컥했어요. 울컥하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너무 장인어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장모님은 의식도 없으니까 불쌍한지도 모르겠어요. 장인어른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살 수 안 됩니다. 안 되겠어요. 우리 귀국하겠어요. 우리가 독일 생활 귀국해서 장모님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서우니까 자네 독일에 자리 잡았는데 거기 잘 살도록 하게. 그럴 줄 알았더니 내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아내는 반대했어요. 아내는 못 가겠죠. 무슨 소리야? 내 엄마는 네 엄마도 아직 왔죠. 그러니까 내가 20년 넘게 모셨는데 저한테 친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장인어른이요.
되게 대학교 못되게 구세요. 제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글 쓴다 그랬잖아요. 제 집에 제 집, 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거실에 와서 다 폼잡고 글을 쓰면 나오세요. 이서방, 너 지금 새벽 5시부터 왜 타자치고 그래? 네가 도대체 내 머리가 아파요. 막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섭섭하죠. 내가 모시고 있는데 그러시면 되나? 내가 글 써서 먹고 사는데. 근데 그런 분이 어느 날 오셔서 너무나 인자한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서방, 내가 기력이 떨어졌나 봐.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도 잘 살았는데 이제는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 사자. 그러니까 저희 자기론도 이제 고양시에 있는 무슨 노인복지센터 가면 거기에 에어컨이 있잖아요. 집에는 없고 그냥 집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전 자기놈이 사자면 삽니다. 근데 그런 분인데 저 친절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자기론은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기력이 떨어진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지구가 더워졌을 뿐이에요. 북반도 여름에 온도 불법 곡선이죠. 1980년까지 보면 이 평균점이 여기 있잖아요. 평균점을 쭉 내려볼게요. 지금 역시나 요즘은 평균이 여기 있잖아요. 지구가 더워진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 다 에어컨이 있잖아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할 때도 에어컨 없었어요. 그런 얘기하면 옛날에 정말 가난했군요 그러는데요. 가난했던 건 사실이지만 가난해서 에어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가난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다 에어컨 써요. 그전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극단적인 더위가 없었어요. 며칠 바짝 더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열대 야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일진 애들이 학교 깡패 같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만 교실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숫대에다 딱 발다 놓고 며칠 버티면 되는 거였다고요. 지금은 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어컨을 팡팡 트는 이유는 노인들이 기력이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정치 상태가 해이져서가 아니라 실제로 지구가 더워졌고 LG전자가 인버터 방식의 훌륭한 에어컨을 개발해 주셨기 때문에 기술은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 여름에 되면 힘들어요. 여름에 특히 왜 기후 행동 무슨 이런 데 있잖아요. 감이 막 가거든요. 가면은 여름에 하잖아요. 한 30분 지나면 꼭 성년한 할아버지 한 분 계세요. 여보세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기후가 걱정돼서 모였잖아요. 그런데 에어컨 틀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 당장 에어컨 꺼라! 그런다. 예전에 제가 그럴 때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환감이 좀 지나고 나니까 좀 편해졌어요. 아저씨,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세요. 아니, 에어컨 안 떼고 어떻게 살아요, 여름에? 지구 지키려다가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요. 저는요, 이거 자꾸 참아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술과 과학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에어컨을 안 틀고 살아요? 전기 조금 먹는 에어컨을 개발하면 되죠. 또 그 전기 조금 먹는 전기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깨끗한 전기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과학과 기술로 극복하려고 해야 되지 이걸 참아라 하면요 참지 못합니다. 아유 나 못해서 나에게 필요 없다. 에어컨 한번 떼고 살래. 배신하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웃겼냐면 제 여수에 그때 거기에 한국사라는 편이 있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찰인데 우리 집에 가고 있어요.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면 어느 날 갔는데 여름에 갔는데 주지 스님이며 안경을 끼고 신문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옆에는 전화기가 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스님이 안경을 쓰신다고? 스님이 신문을 봐? 전화도 하신다고? 내가 생각하는 스님은 뭔가 고고하게 목탄만 치고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얘기하니까 아버지의 대뒤통수를 막 치면서 나이 마치면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면 뭐 안경도 없이 그게 뭐란 말이냐? 스님은 세상을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어떻게 하는지 신도들에게 세상 어떻게 살아야 가르쳐 주지. 그 신도들이 전화로 여기가 한국사인데 어떻게 찾아와 그 전화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과학과 기술은 왜 되게 먼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우리 다 눈에 된 거잖아요. 지금 스님 지금은 삼성 복 갖고 지금 찍고 계시잖아요.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뭐냐면 지금 못 살게 됐어. 지금 못 살게니까 다른 행성을 떠나자고 주장했잖아요. 다른 행성을 떠나자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행성을 지구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면 테라포밍이라고 합니다. 테라가 뭔가요? 테라 어저께 마셨던 그럴 수가 있어요. 테라가 딱 지구라는 뜻입니다. 폼은 형태잖아요. 테라포밍이 뭐냐면
다른 행성을 개조해서 지구처럼 만들자는 거예요. 자, 그 어떤 행성을 바꾸면 좋을까? 태양계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8개의 행성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지구를 포기하고 가야 돼. 딴 데 가야 돼. 갈 바에 이사 갈 거면 크고 아름다운 데 가야 되잖아요. 크고 아름다운 데가 어디입니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크고 아름답잖아요. 야, 이게 가자! 그러면요. 초등학생도 쳐다봐요. 깜짝 놀라면서. 반장님이 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세요? 초등학생들은 왜 여기 우리 못 간다 그럴까? 멀어서 또는 추워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초등학생들 무섭어요. 걔들은 얘기합니다. 거기 땅이 없잖아요. 왜냐면 애들 다 기체에 있어요. 생명이 살려면 발을 디딜 수 있는 땅이 있든지 헤엄칠 수 있는 물이 있어야 잖아요. 물도 어디 있어요? 땅이 있어야 물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딱 공기밖에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근데 공기가 이 땅이 있다고 해요. 이런 뭐 해서 소행성 때 수금 지화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는 되게 작은 행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구는요 엄청나게 큰 행성입니다. 땅덩어리만 보면 태양계에 있는 땅을 다 보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구가 어때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오 칼스토 유로파 아니면은요 목성의 달이, 목성은 엄청나게 큰 달이잖아요. 큰 달이니까 큰 행성이니까 큰 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1609년에 갈릴레오는 그 당시 그 후진 망원경으로 저걸 발견했습니다. 타이탄은 태양에서 두 번째로 큰 달이에요. 토성의 달이에요. 근데 지구는 작은 행성이잖아요. 작은 행성인데 지구 큰 달이 있어요. 얼마나 크냐면 거의 수성이랑 비슷해요. 되게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행성에 큰 달이 있지? 수성, 화성, 금성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지구 포기하고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더 큰 데가 어디예요? 땅 중에 제일 큰 데가? 금성이에요. 금성 가야 돼요. 내가 금성 가야 되는데 얘기했더니 초등학생도 또 쳐다봐요. 관장님 정신이 있어요. 쳐다봐요.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이 금성 가자는 거 있구나. 칼세건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야. 칼세건 코스모스 쓰신 분 있잖아요. 그 애들이 되게 실망해요. 아니 그 나의 영웅 칼세건 박사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걸 정말 그랬어요. 칼세건 선생님은 1961년에 1920년 제가 태어난 게 2년 전이에요. 이미 플래닛 비너스 금성이랑 행성하면서 야 우리 살려면 금성밖에 없을 것 같아. 금성 연구해서 금성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 깜짝 놀라죠. 야 스티븐 호킹 박사님 칼세건 박사가 그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961년이면 지금 60년도 더 전이잖아요. 64년 전입니다. 그 당시 분이 옛날 분이 알아야 뭐 얼마나 알았겠어요. 옛날 분이 몰랐던 게 있죠. 지금 지구는요 3억 명 전에 딱 15도였어요. 그런데 금성은 477도예요. 초등학생 뜨거운데 어떻게 가 그런 거예요. 금성은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태양에 가까워. 그래서 초등학생 때 그래요. 초등학생들 아니 태양이랑 가깝더라. 그럼 질문이라고 하세요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수성의 온도는 어때요? 금성보다 훨씬 더 뜨거워지잖아요. 놀랍게도 수성의 온도는 밤에는요 영하 180도까지 넘어요.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수성은요 1년이 90일이에요. 지구인날 90일. 그러니까 하루가 60일이에요. 하루가 60일이라는 거예요. 밤이 30일이라는 거예요. 밤 30일, 낮 30일, 밤 30일이면 1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1.5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밤이 30일 계속돼. 30일 해보면 죽겠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30일 동안 낮이 계속돼요. 그 얼마나 뜨거워요? 뜨겁긴 뜨거운데 금성보다 덜 뜨거워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어떤 행성의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단지 태양과의 거리 때문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을 거야. 더 중요한 요소가 뭘까? 대기, 공기입니다. 지구는 지금 1기압이잖아요. 우리 1기압의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금성은 90기압입니다. 90기압이면 바닷속 900m의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금성에 딱 내리잖아요. 내리면 뜨거워서 죽기 전에 짱으로서 죽을 거예요. 화성은 100분의 1기압밖에 안 돼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화성에서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고 그럴 일 없어요. 근데 수성은요 공기가 아예 없어요. 수성에 공기가 없는 이유는 달에 공기가 없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달에 왜 공기가 없을까요? 달이 작아서요. 작으니까 힘이 약해. 힘이 약해 중력력에서 공기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 수성은 달보다 조금 컸잖아요. 수성도 힘이 약해서 공기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제법 뜨겁고 햇빛을 안 받으면 엄청 추운 거예요. 여기는 이 무식기한이라 되는 공기가 온실 작용을 해서 그렇게 뜨거운 거고, 여기는 온실 작용을 못하니까 햇빛 받으면 제법 뜨겁고 햇빛 없으면 아예 춥고 이런 거죠. 또 우리가 다른 행성을 가자 그랬어요. 근데 목토천에는 뜨겁고 공기 땅이 없어서 못 가. 수성과 금성은 뜨거울 때가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남은 건 뭐예요? 화성밖에 없어요. 근데 화성의 온도는 영하 63도예요. 자, 영하 63도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살 수 있을 수 있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남극점이요 영하 90도예요. 거기까지 썰매 끌고 텐트 치고 밥해면서 갔다 왔잖아요. 러시아에는요 영하 68도짜리 도시도 있습니다. 영하 68도의 곳에 도시도 지어서 사는데 영하 63도에 못 살 게 없죠.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을 뿐이지 살 수는 있는 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때 저기밖에 없어요. 스티븐 호킹 봐서 나중에 슬라이드 이걸 깨닫거든요. 이게 뭔지 알고? 이게 뭘까요? 지구. 이게 뭘까요? 화성이고. 남극이 뭐였어요? 스티븐 호킹 봐서 7년 동안에 주장하게 됐어요. 가자 화성으로. 스티븐 호킹 봐서 가자 화성을 하니까 정말로 가자 화성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전 세계 가장 큰 부자예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면 대단하긴 해요. 혼자서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항공우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화성을 테라포밍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공기를 바꾸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화성의 온도를 높이는 연구도 하고 있어요. 이런 연구가 쏟아지다 보니까 사이언스라고 정말로 중요한 과학 저널이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 사이언스에서는 화성 테라포밍에 대한 특집께서 나왔어요.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후들이 있고 훨씬 쉬울 수 있는 것 같은데 화성을 지금의 지구처럼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카이스트 같은 걸 매년 3명씩을 한 명씩 만나서 상담을 해주는 일을 해요. 그 왜 하고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 바뀌어서 하게 됐어요. 하나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맡은 학생이 기계공학 학생이 있었는데 딱 가서 여름에 갔어요. 어떻게 지내냐 밥 사주면서 너 이제 졸업해야 되잖아. 이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사과정에 가가지고요 테라포밍 연구하고 싶어요. 재밌는 주제네. 테라포밍 너 원두고 있어? 막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가 그 테라포밍 뭘 하고 싶대요. 주제 잘 잡으면 하면 되겠네. 근데 관장님 내가 테라포밍을 하긴 한데 테라포밍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강의 없으니까 너 외국 온라인 강의를 한번 들어봐라. 이제 봤더니 적당한 게 없다는 거예요. 책을 소개해달래요. 그래서 생각에 우리나라에 테라포밍이라는 책이 없는 적당한 게 그래서 찾아준 책이 이거였어요. 테라포밍 두 번째 지구 만들기. 빌번 어린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위한 그림책. 근데 정말로 좋은 책이에요. 과학자도 아닌데 사람들이 잘 썼어요. 테라포밍 뭔지 설명해주고 테라포밍 어려움도 잘 설명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에서 많이 배웠어요. 테라포밍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을 가야 태산을 고치려면 멀어요. 빛의 속도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빛의 속도는 학교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가르칩니다. 되게 신기해요. 전 세계 어린이는 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전 세계 초등학생 중에 지구를 돌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7바퀴 반 돈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학교 가면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가르쳐 줍니다. 괜찮은 숫자예요.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거든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니까 대략 1.3초면 똑딱 하면 달에 가겠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숫자는 있죠. 정확한 숫자는 빛은 1초에 2억 9,979만 2,458m를 갑니다. 1mm에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저만큼이에요. 왜냐하면 1m를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빛이 진공 속에서 1초 동안에 간 거리를 2억 9,979만 2,458m로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299, 79, 249, 8 이거 두 번만 외우면 다 하는 거잖아요. 헷갈려 나중에 299, 79, 68인지 78인지. 그래서 외는 방법이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쪼갰어요. 299 쪼개고 79 쪼개고 24 쪼개고 58 쪼갰어요. 외울 때 항상 방법이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외워요. 애국고 다 때려치고 이사 가요 오빠. 애국고 다 때려치고 이사 가요 오빠. 299, 79, 24, 58이야. 이렇게 한번 외우면 여러분은 평생 그 속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빠른 빛이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 빛이 달까지 갈 때 1.3초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1.3초밖에 안 걸리는 달을 돌아본 사람이 21명밖에 안 돼요. 내려본 사람이 12명밖에 안 돼요. 1.3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화성은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도 있잖아요. 달은 항상 똑같은데.
근데 화성은 가장 가까울 때도 3분 2초나 걸려요. 아니 1.3초밖에 안 걸리는데도 21명밖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3분 2초 될 때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에 가는 여행표 꽤 많이 끊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사람들이 많이 사줬어요. 근데 그 표가요 다 편도표였어요. 베르드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거예요. 우주 로켓을 봐요. 로켓을 커다랗잖아요. 제일 꼭대기에만 사람 타고 물건 실어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추진체하고 연료통이에요. 돌아오려면요 로켓 안에 싣고 가야 돼요. 지금 이만한 로켓에서 요만큼 있다 나머지 이건데 이 커다란 로켓을 어떻게 싣고 가요? 우리 대다 줄게. 가끔은 먹을 것도 갖다 줄 수 있어. 돌아오고 싶으면 니네가 로켓을 만들어서 돌아와. 그러면 테라포밍 하려면 누군가 가서 출장을 가야 되잖아. 출장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럼 못 가느냐? 그렇다. 사람이 안 가면 뭘 보내면 돼요? 그렇죠. 로봇 보내면 됩니다. 어려운 점이 없어요. 그것까지 가능해졌어야 돼요. 그런데 지구하고 이제 화성을 가기로 했잖아요. 지구하고 화성을 차이를 보니까 뭐가 차이가 있냐면 딴 거는 더 큰 차이는 바다입니다. 물. 지구는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없잖아요. 바다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바다가 왜 필요하냐면 생명체가 거기서부터 탄생하거든요. 우리가 화성이라는 곳에서 살면 우리만 살 수 없잖아요. 그건 다른 동물들까지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만 갖고 가서 진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세포의 분자들만 갖고 가서 합성생물학이라고 해서 세포를 만들어서 진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바다가 필요해요. 근데 바다에 또 뭐가 있었냐면 반드시 달입니다. 왜냐면 바다가 넓잖아요.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예요. 근데 바다 중에 95%는 생명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서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고등어가 딱 지나가다 알 났어요. 깊은 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알을 다 갈아서 터져버릴 거잖아요. 압력 때문에. 바다 생명체의 95%는 바다 넓이 5%밖에 안 되는 얕은 바다. 대륙붕에 삽니다. 근데 대륙붕은 얕은 바다랑 섞이지가 않아요. 그거 섞으려면 어떻게 돼요? 달이 있어요. 달이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위스된 이유는 뭐냐면 밤하늘을 밝히려고 있는 게 아니라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화성에 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이 있습니다. 화성 달 2개나 있어요. 네, 화성 지구 달 화성에 달 2개 있어. 보여요?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너무 작아요. 얘가 원 픽셀이에요. 저만 키까지 저. 여기 보면 여기 한 저만 하나 있다는 게 요 크기를 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포보스 여기다 표현해야 돼요. 이 에이보스는 그 단계 단계밖에 0.5픽셀밖에 아니에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구의 다른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잖아요. 왜? 중력이 꽤 크게 할 수 있어요. 생긴 것도 봐요. 둥글잖아요. 둥글다는 건 자기 모양 둥글을 만들어 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성의 달들은요 감자처럼 생겼어요. 자기 모양도 둥글게 만들지 못하는데 얘네 바다를 만들어봤자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근데 지구는 이게 조그만 행성이 이렇게 커다란 달이 있냐? 달이 만드는 과정이 되게 재밌습니다.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고 있었어요. 달은 저 멀리 있었습니다. 저 멀리 있던 달이 태양을 향해 오다가 마침 지나가는 지구를 만나서 지구 주변을 빙글빙글 돌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니라 그러면 꼭 아닌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평화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태양 주변에 2개의 천체가요 아슬아슬 비껴가면서 살짝 피해가면서 돌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2개가 꽝 충돌해버린 거예요. 그게 가이아라는 행성과 테이아라는 행성 2개가 꽝 충돌했어요. 이 2개가 충돌해서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의 지구예요. 이 충돌할 때 어떻게 부스러기들이 튀어나갔죠. 부스러기들이 처음에는 토성처럼 고리를 이루고 있다가 자기네끼리 중력으로 합쳐져요. 그게 지금의 달이에요. 충돌하면서 달이 만들어서 지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선물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계절이에요. 이때 충돌하면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버렸거든요. 기울으니까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을 것 같아요. 각 위도별로 받는 태양에너지 1년 내내 똑같은 거예요. 기울어져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해가 내 머리 위에 오래 뜨고 겨울에는 비스만 잠깐 뜨잖아요. 이 하나만 해도 더울 때랑 추울 때 60도 차이 나요. 그 60도만큼의 다양한 생명들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45억 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40억 년 전으로 돌아볼게요. 40억 년 전의 풍경이에요. 달은 지금보다 6배나 컸어요. 달이 어떻게 6분지로 줄어들었을까요? 김정재 선생님이요. 저랑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왔어요. 과학부에서 과학. 근데 아까부터 계속 틀딱 나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엄청나게 잘했을 거란 말이에요. 연대생학교 나왔던 분이거든요. 상위 1%가 갈 수 있는 과요. 그렇지. 야, 거기 나오시면 어떻게 대답을 열심히 하시는데 계속 답답을 해주시네. 깜짝 놀래요. 다리 어떻게 압축됐겠어요? 다리 점점 멀어졌어. 멀어서 지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리 저렇게 가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다리 가까이 있으면 끝내. 밀물과 썰이 생겨야 되는데 가까이 밀물과 썰이 너무나 큰 거예요. 밀물이 남산을 넘쳐버리는 거예요. 바다를 섞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 생명체를 다 부셔버릴 겁니다. 그 저선 생명이 진화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멀어졌으니까 생명들이 진화할 수 있는 거죠. 또 지구 그러면 지구의 색깔은 우리 무슨 색깔 떠오르는데 지구하면 생각하는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파란색 생각해요. 근데 40억 년 전에는요 초록색도 없고 파란색도 없어요. 초록색과 파란색은 지구의 색깔이 아니라 지구 생명체들이 만들어놓은 색깔일 뿐이에요. 하늘도 빨간색이었어요. 왜냐면 대기 중에 산소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산소는 지구의 가장 많은 원소지만요. 산소, 기체, O2는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만들어주냐면 바다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식물성 플랑크톤, 바닷말, 나중에 육상 식물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멀어진 거예요. 근데 하늘에는 꼬리가 달린 천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꼬리가 달린 천체는 해성입니다. 해성도 꼬리가 없는 천체, 꼬리가 있는 해성과 꼬리가 없는 토행성이 지구랑 막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바다예요. 얘네가 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즘은 해성 몇 년 한번 보잖아요. 저 당시는요, 태양계 안에 행성만 100개였어요. 행성만. 지금 8개밖에 안 돼요. 그게 다 충돌하면서 정리가 돼서 단정한 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 소행성하고 해성이 붙어서 바다가 생긴 거야. 생각하니까 화성을 테라포밍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바다 만들 수 있겠네. 우리가 화성에 갔어. 로봇도 보냈어. 로켓 내가 물이 필요하잖아. 물을 어떻게 만들 거야? 해성 끌고 오면 된다며. 해성을 끌고 오면 되지 뭐. 말로도 그럴싸한데 가능할까요? 아니, 이 많은 로켓들을 또 어떻게 보낼 거야? 해성 끌고 올 거야. 그러니까 해성 몇 년 한 번 지나가는데 그거 언제 바다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봐서도 없던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궁금했어요. 아니, 해성과 소행성이 지구에 붙여서 바다가 생겼다며. 근데 설마 해성과 소행성이 지구와만 붙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른 행성이 다 붙였을까요? 가장 많이 붙인 곳은 어딜까요? 목성이 가장 많이 붙였겠죠. 맞는다고 하셨어요. 크니까 많이 붙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왜 바다가 없을까? 기체. 그쵸, 맞아. 기체. 다 생겼어도 여기 모든 게 기체로밖에 존재하지 못한데, 그러니까 바다가 없죠. 수성, 금성, 화성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바다가 없을까? 수성과 금성은 비교적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뜨거우니까 어때요? 증발했겠죠. 수성엔 증발했어요. 증발은 수증기에 증발했는데 중력이 약하니까 어때요? 수증기가 우주 공간 날아가 버리죠. 금성에도 뜨거우니까 증발했어요. 증발제 중력이 있으니까 어때요? 수증기가 대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가 대기가 됐을 정도니 대기압이 그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또 수증기는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강력한 온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요. 문제는 화성입니다. 화성은 춥잖아요. 추우니까 바다가 증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바다가 없을까요? 추우니까 얼었어? 얼음보다 있어요. 얼음보다 약간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거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화성에 바다가 없냐? 지구는 바다가 있는데. 이 비밀을 찾아보려면요, 지구 내부를 찾아봐야 돼요. 일단 수성과 금성에 바다가 없으면 뜨겁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화성은 추워요. 추운데 왜 바다가 없냐?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구는 양파처럼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운데 내, 외, 렌틀, 지각이 있습니다. 내가 외는요,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원소가 밑에 가라앉았다는 뜻은 뭐냐면 지구는 만들어지고 오랫동안 식지 않은 상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액체 상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험 공부한다고 책상에 책을 쫙 쌓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책이 밑으로 내려가나요? 그런 일 없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고체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액체니까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흙탕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내액은 고체가 됐는데 외액은 여전히 액체예요. 액체니까 어떻게 해요? 흐른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배웁니다. 금속 주변에 금속을 빙글빙글 돌리잖아요. 뭐가 생기죠? 자기장이 생깁니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 되는 거예요.
외액에 보니까 자기장이 생겨요. 이 자기장이 지구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태양에선 지구로요 빛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만 오는 게 아니라 우주 방사선과 태양 풍향은 우주 입자들이 날아와요. 그 우주 입자들은요 생명의 분자를 다 부셔버려요. 물도 쪼개고 뒤에도 쪼개고 아래도 쪼개버린다고 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구는 뭐가 있어? 자기장이 태양풍을 다 쳐내버려요. 그러니까 방패막이가 계속 우리 지구에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갑자기 지구의 자기장이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낮에는 신라고금 같은 집을 짓고 숨어 살다가 밤에만 활동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벌레들, 미생물들, 식물 동물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걔도 사라질 수가 없겠죠. 걔가 사라지면 우리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자기장이 있으니까 왜? 액체 금속이 있어서 자기장이 있어 이걸 다 막아주고 바다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성은 일찌감치 식어버렸어요. 일찌감치 식어버리면서 속에 액체 금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생겨요? 자기장이 안 생겼죠. 자기장이 안 생기니까 처음엔 바다가 있었는데 이 바닷물이 수소와 산소로 쪼개져요. 수소는 가벼우니까 우주 공간 날아가고 산소는 제법 무거우니까 날아가기 전에 화성 표면에 있는 암석의 금속들과 결합합니다. 지구에서도 금속과 산소가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녹슬잖아요. 화성의 바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화성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녹슬게 되는 거예요. 화성을 불화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마르스라고 해요. 마르스가 뭐냐면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하면 생각나는 색깔이 뭐예요? 피, 불이잖아요. 그럼 화성의 불화자, 좀 화성이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화성은 1년 내내 찾을 수 있는 동안 빨갛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테라포밍 하겠다는 카이스트 학생이 한심하게 쳐다보는 관장님은 과학자로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태양풍이 뭐 대단하고 바다를 날릴 겁니까? 그런데요 40억 년이면 그러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지구의 지름이 12,800km예요. 근데 바닷물의 평균 깊이는요 4km밖에 안 됩니다. 이게 12,800인데 살을 이렇게 크게 쓰면 안 되잖아요. 원래 점만 찍어야 돼요. 점만 찍으면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친절하게 얇은 흑살을 했을 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농구공 있잖아요. 농구에다 비닐랩을 한 바퀴 감아놔요. 농구공이 지구라고 한다면 바닷물의 평균 깊이는요 그 비닐랩 한 장보다 얇아요. 살짝 발라져 있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물을 다 모으면 딱 요만큼입니다. 바닷물, 호수물, 강물, 지하수, 구름, 만년설, 빙하네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살짝 발라져 있는 건데 계속 빛을 쪼이면 없어질 수 있는 양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어린이 책에서는 이런 식의 테라폼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을 보내. 파란 로봇, 빨간 로봇을 합니다. 빨간 로봇과 선생님과 일을 시작하자 하는데 무슨 손이 많이 시작해요. 그 공룡 로봇들이 쓰러져요. 왜 그러냐면 우주 방사선들이 로봇들이 다 망가지고 있네. 밤에 하자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제 챗 GPT한테 요구했어요. 딴 얘기 안 가르쳐주고 로봇들이 화성에 테라포밍하러 갔어요. 근데 그들의 풍경과 그들의 꿈을 한 장에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딱 17초 후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되게 잘 그린 것 같지만 말도 안 돼요. 화성 테라포밍하는데 누가 이게 비싼 로봇을 보내겠어요. 바퀴 달린 로봇 보내, 싼 거 보내야지. 근데 괜찮았어요. 다 망가지고 있더라. 왜 망가졌어요? 태양풍 때문에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들의 꿈은 뭐예요? 지구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아까 이 책이 있잖아요. 이 책 정말 훌륭한 책이 뭐냐면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요. 안 되겠어. 지구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건 저한테입니다. 스티브 호킹 박사는 말년 7년 동안 주장한 게 뭐였어요? 가짜 화성을. 저는 생각합니다.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 자기장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또 생각해봐요. 우리가 화성을 테라포밍할 수 있다고 해봐요. 우리가 화성을 테라포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원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그러면 왜 화성을 테라포밍해? 지구를 해야지. 지구에 살면 그치. 그냥 살지. 네. 인류가 멸종하고 나면 어떤 게 생길까? 생겼다 해서 인류가 멸종된 도시는 잘 정리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 도시를 누가 하면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과 로봇도 거의 망가지게 된 것을 외계인에게 유설납니다. 마지막 문제는 지구에 더 이상 내 창조주들은 없다. 나는 그들을 심어놓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중에 얻은 적을 작동하고 있다. 태양은 영원한 바람을 내리지만 발전이 녹슬
그리고 부동은 망가집니다. 더 이상 그래서 전기는 없읍시다. 나도 무지 관리가 정말 힘듭니다. 사찰도요 가만히 조절되면 맨날 망가져. 유지 보수가 힘든 거예요. 나도 꺼지고 말 것이 예유서를 발견한 매개 생명체들을 뻔답니다. 다분 자연사에 있다고 말이야. 바로 자연사에 그 이야기를 5분이 쉬었다가 지금 시간이 8시 9분이거든요. 6분 시간 8시 15분부터 화장실 다녀오시고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